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평생 아무것도 못할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식탁 위를 날카롭게 가르며 박혔다. 추석 저녁, 친척 10명이 둘러앉은 자리였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남편 준호는 김치찜만 열심히 떠먹었다. 아무도 말을 막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아팠다. 결혼 4년 차, 나는 아직도 그 집에서 이방인이었다. 강남 40평 아파트, 가구 하나하나가 내 월급 몇 달치였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나를 훑어보듯 바라보셨다. 내가 입은 블라우스는 백화점 세일 코너, 신발은 지하상가.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콕콕 찔렀다. 지방대 나온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참.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참고, 웃고, 또 참았다. 회사에서 승진 심사 떨어졌을 때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다. 괜찮아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준호는 안심한 듯 내 어깨를 토닥였다. 나는 그 손길이 따뜻하다고 착각했다. 밤이 되면 혼자 화장실에 앉아 울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점점 낯설어졌다. 내가 누구였더라? 결혼 전에는 야근도 마다 않고 프로젝트 따내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집안일 순서표를 외우고 시어머니 기분 맞추는 게 하루 일과였다. 왜 나만 참아야 해? 그 질문이 처음 떠오른 건 시어머니가 내게 손주 타령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내 또래 애들은 벌써 둘 낳았어. 너는 언제 낳을 거야? 나는 불임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정상이었다. 준호는 검사를 거부했다. 엄마 말 안 들으면 귀찮아지잖아. 그게 전부였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같은 생각을 했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만 예뻐하고 준호는 또 다른 여자를 데려올까? 그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아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상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다. 나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있네. 시어머니의 비밀을 처음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날, 집에 들어가니 거실에 낯선 남자 신발이 놓여 있었다. 준호는 출장 중이었다. 나는 소리 없이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 시어머니 방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남자 목소리였다. 회장님 퇴직금 처리 잘 끝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대답이 차갑게 돌아왔다. 조용히 해 또는 다음 주에. 나는 그날 이후로 귀를 세웠다. 시어머니는 남편 사망 후 회사 지분 52%를 물려받아 실질적인 오너였다. 표면적으로는 준호가 사장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모두 시어머니가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용히 처리해야 할 돈들이 있었다. 나는 주말마다 시어머니가 외출할 때 서재를 뒤졌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 책장 뒤쪽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발견했다. 비밀번호는 준호의 생일이었다. 안에는 엑셀 파일 하나가 있었다. 특별경비라는 이름. 5년간 87억 원 거래처 이름 대신 코드명만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증거였다. 그러나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다. 이걸 어떻게 하지? 신고하면 준호도 함께 무너진다. 나는 아직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 사랑은 이미 식었지만 습관이 남아있었다. 이혼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몸이 된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다. 그냥 모르는 척해.
너 혼자서는 못 이겨. 이미 시작됐어. 이제 멈출 수 없어. 나는 결국 선택했다. 노트북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걸 알았다. 계획은 천천히, 조용히 진행되었다. 먼저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시어머니는 기뻤다고 했다. 이제라도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표면적으로는 더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었다. 실제로는 시간을 벌었다. 낮에는 도서관에 가서 조세범죄, 횡령 관련 판례를 찾아 읽었다. 밤에는 익명 메일 계정을 여러 개 만들었다. 언론사 기자들 이메일도 수집했다. 누구도 나와 연결시킬 수 없도록. 가장 어려웠던 건 준호와의 관계였다. 그는 내가 회사 그만둔 뒤 더 편해졌다. 밤에 안길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을 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참아. 시어머니는 점점 방심했다. 내가 더 이상 반항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해 나를 보며 말했다. 역시 사람을 압박하면 순해지는 법이야. 나는 미소 지으며 술을 따랐다. 그 미소 뒤에서 나는 생각했다. 압박이 뭔지 곧 보여드리겠다고. 증거는 점점 쌓였다. USB 외에 시어머니가 버린 휴대폰에서 삭제된 문자까지 복구했다. 거래처 대표와의 대화. 세금 계산서 2장으로 해주세요. 나머지는 현금, 모든 게 명확했다. 나는 처음으로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익명으로 자료 일부만.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기자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나는 아직이었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너무 일찍 터지면 덮어질 수도 있다. 그 무렵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았다. 눈빛이 달라졌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 이렇게 된 거다. 폭풍전야는 평온했다. 시어머니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나를 불렀다. 민지야, 이거 봐, 내가 평생 못 사볼 거야. 나는 감탄하며 만져보았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이미 모든 자료를 정리해 두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다. 준호가 해외 출장 간 날, 나는 시어머니 서재에 들어갔다. 금고 비밀번호는 예전과 같았다. 안에 있었던 건 예상대로였다. 검은 봉투, 현금 다발, 그리고 거래처 대표 명함. 나는 사진만 찍고 그대로 두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자료를 세계 언론사에 동시에 보냈다. 제목은 간단했다. 중견건설사 비자금 87억, 오너 일가 횡령 의혹, 첨부 파일에는 증거가 빼곡했다. 발신인은 해외 서버를 거친 익명 계정.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요가원에 갔다. 나는 TV를 켰다. 아직 아무 소식 없었다. 점심때쯤 첫 기사가 났다. 포탈 실시간 검색 1위. 회사 주가는 10% 하락.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나는 놀란 척했다. 어머, 왜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뇌혈전 진단. 나는 병문안을 갔다. 병실에서 나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다. 너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목을 잡았다. 힘이 없었다. 제발 가족이잖아.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동요했다. 가족. 이 사람이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 그러나 이미 늦었다. 검찰이 회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뉴스는 매시간 업데이트되었다. 나는 병실을 나오며 생각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돌이키고 싶지도 않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준호는 이혼 서류를 들고 왔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나는 서명했다. 재산 분할은 없었다. 결혼할 때 내가 가져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말을 제대로 못했다. 회사 주가는 상한가 하락을 반복했다. 거래처들은 계약을 파기했다. 친척들은 서로를 탓했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강남에서 지하철로 1시간 반 처음으로 혼자 산다. 밤마다 깨었다. 꿈에서 시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따라왔다. 제발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다. 나는 잘못한 걸까? 아니, 그들은 먼저 나를 파괴했다. 나는 그저 대가를 치르게 했을 뿐이다. 어느 날 우편함에 익명 편지가 왔다. 너 때문이야. 평생 후회할 거야. 준호의 필체였다. 나는 편지를 찢지 않고 서랍에 넣었다. 증거로 남겨두기로 했다. 언론은 여전히 시어머니 일가를 물고 늘어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시어머니는 결국 구속 기소되었다. 병실에서 휠체어로 법정에 끌려 나왔다. 그 사진이 일면에 실렸다. 나는 그 신문을 펼쳐 들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췌했다.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승리의 기쁨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다. 이게 내가 원했던 끝인가? 지금 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보인다. 예전엔 저기서 살았다.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다. 시어머니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다. 준호는 회사에서 물러나 지방으로 내려갔다.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는다. 나는 다시 취업했다. 작은 회사의 회계팀. 월급은 예전 절반. 그러나 처음으로 내 돈으로 산 가구가 있다. 낡은 소파지만 내 것이다. 가끔 거울을 본다. 눈가에 주름이 늘었다. 35, 아직 젊지만 이미 늙은 느낌이다.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대답이 없다. 복수를 위해 모든 걸 버린 사람. 아니면 그저 살아남은 사람. 오늘 아침 우연히 옛 동네 슈퍼에서 준호를 마주쳤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고도 모르는 척 지나쳤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진심인지 거짓인지 나도 모른다.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했던 그 식탁,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이제 그녀는 교도소에서 내 이름을 기억할 테고 나는 평생 그 헤드라인을 잊지 못할 것이다. 정의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파괴였을까? 그 질문에 답은 없다. 다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들처럼 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아직은.